뭐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부터 도입 예정이고 변동성에 따른 가상금리를 100% 적용하는 시장이 되고 지금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대부분을 대출로 활용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고 자산을 처분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네, 오늘 모신 분은 박은정 감정평가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2025년이 또 시작하고 했으니까 한번 올해 부동산 전망 한번 좀 여쭤봐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제 상저하고를 또 기대하시는 연초가 되면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상반기는 이제 좀 낮은 상태로 가다가 하반기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의견들을 내시는데 저는 우울하지만 계속 좀 하향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반기에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시장이 급격하게 좋아질 이유가 없고 후반이 돼서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 2.0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는 시기이고 거시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을 거로 이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또 거래의 침체 기간이 좀 길어진 시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반기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한은에서 미리 예고했던 것처럼 올해 그 금리 인하 여러 차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1월 달에 금통이 있고 하면은 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 하면은 또 당연히 이 부동산 쪽은 또 올라갈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경기가 침체될 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 방안으로서 금리를 인하해줘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투자를 하든 소비를 하든 이런 게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1월 같은 경우는 이제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환율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치적인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이 트리거가 돼서 환율이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굉장히 단기간에 또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실은 외환 보유고 부분도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또 국민연금과 스와프를 체결을 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22년도에는 100억 불 규모로 체결을 했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650억 불까지 지금 그 규모를 늘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650억 불이면 지금 1,450원 기준 했을 때 한 94, 5조? 이 정도의 돈을 일단은 국민연금이 달러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건데 그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회수 시점에도 1,450원 이 수준으로 해가지고 회수를 하면 손실을 안 입겠지만 이게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손실로 쌓이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국민연금을 투입한 상태거든요. 네. 그만큼 환율 시장이 불안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 자체의 존립 문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방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그럼 우리가 금리를 이런 상황에서 더 추가적으로 많이 내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너무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지 않을까. 물론 경제를 생각하면 금리를 뭐 2차례 내리겠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진짜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가계부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금리 인하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데,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근데 또 돌아가는 어떤 경기 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또 뭔가 대책을 안 내놓을 수는 없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게 코로나 때 풀었던 유동성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올리기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다시 이제 팽창하는 정책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또다시 잠깐 눌러놓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환경 자체가 예전처럼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으로 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경기를
어떤 촉진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내부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원화 가치 절하 이런 부분에서 오는 어떤 충격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정책 결정하는데. 뭐 지금 미국채 금리는 뭐 4.7 돌파하고 뭐 난리가 아니니까. 네네. 자, 그런데 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시중금리, 시장금리는 상당히 좀 높다. 이거 좀 우리 괴리감이 있다. 체감 금리가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주담대 금리 상황이. 정책금리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내리는 것과는 별도로 어쨌든 시장에서 적용되는 금리는 시장에서 조달하는 금리나 어떤 은행에서 이제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반영된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뭐 이게 내려간다고 해서 급격하게 내려가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후행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적용받는 하단이든 상단이든 소폭 내려온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하단을 적용받는다는 거는 가장 신용이 좋은 등급, 또 여러 가지 조건, 또 원하는 금액의 규모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적용받는 거고, 일반적인 통상적인 사람들이 어떤 주담대 대출을 받는 건 거의 풀로 꽉꽉 채워서 받잖아요. 이런 경우에 적용받는 금리는 사실 크게 내려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체감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의 인하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조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상대적으로 우리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우호적인 환경,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원활하게 조달을 하면 시장에서 조달 금리가 싸지니까 전반적인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특정 나라가 잘 나가고 어떤 자금에 있어서 유동성의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색을 겪을 수도 있는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금리 인하를 무조건적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주택담보대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정책 방향은 어떻게 예상이 되죠? 일단 정책금융적으로 빌려주는 거는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주면서 일반적인 소득 수준보다 높은 사람들, 신생아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 그런 사람들도 이 정책금융을 활용해서 어쨌든 시장에 들어와 줄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는 이제 완화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반적인 대출에 있어서는 강화 기조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리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줄어드는 시장으로 가거든요. 예전에 뭐 6억을 빌릴 수 있었다면 뭐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부터 도입 예정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유예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적용이 되면 기존보다는 어떤 변동성에 따른 가상금리를 100% 적용하는 시장이 되고, 그 얘기는 DSR 기준 했을 때 소득 대비해서 자신이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DSR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이자 부분이 추가되기 때문에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커지고, 이 얘기는 시장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줄어듦을 뜻하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금리는 좀 낮더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빌릴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그리고 나의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 예전에는 고려하지 않고 빌려줬다면 이제는 철저히 고려해서 빌려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떤 대출에 있어서 조금 까다로운 제한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DSR 말씀하셨는데 올해 이제 DSR 3단계가 적용이 되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 자금적으로 좀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하시던데 잘 체감은 안 되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까? 아직 이제 부동산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보통 이제 집을 매입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은 이제 새로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물량을 사주는 형태, 이렇게 이제 집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가격을 내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소득을 통해서 자기가 자산으로 쌓은 돈이 어느 정도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을 대출을 통해서 충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출에 대한 것들이 기존의 주택을 매입할 때는 나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빌려줬기 때문에 집값 대비해서 60%, 뭐 10억이면 6억까지 대출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득을 보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소득에 비추어 봤을 때는 6억을 빌려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억을 빌려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정상화로 가는 거고, 그 얘기는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수요가 그만큼 줄어듦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갖고 있는 사람도 그러면 내가 이 집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내 집을 사줄 사람들이 소득을 쌓고 또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돼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도달해 줘서 그 시점에 내가 집을 팔면 된다.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다면 시장에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대부분을 대출로 활용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떤 DSR의 적용 이전에 예전에는 뭐 그냥 집값만 보고 빌려줬으니까 그 감당하는 규모 자체가 자기의 소득 수준을 훨씬 초과해서 지금 빌려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소득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이라는 수준으로 지금 실질 소득은 줄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산을 처분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아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저 그 말씀하시니까 버틸 수 있을까 하니까 지금 떠오르는 게 지금 경매 시장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경매 매물이. 경매 매물이 사실은 최근 뭐 2년 사이에 쌓인 매물이 뭐 2013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으로 쌓여 있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물건들은 언제 나온 거냐 하면 사실 이제 어떤 연체가 발생하고 경매로 내몰리기 전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최근에 돈 빌려갖고 집 산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2019년, 20년 뜨거웠던 그 영끌이 한참이던 시기에 무리해서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처분도 못하고 아니면 그 이자를 감당하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강제적인 매매 형태로 내몰린 거. 네. 이런 물량이 지금 이렇게 역대 최대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더 큰 문제는 이 물건을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환가성이 좋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해볼 만하다, 대출을 활용해서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낙찰을 받고 했었는데 최근 낙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금액을 조달하는 것 자체에서도 되게 이제 문제를 겪고 있고, 뭐 강남권 같은 경우 뭐 수십억 아파트가 수십억을 하는 것이 되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시장임에도 그런 가격의 경매가 나와도 1차에 낙찰되지 않고 2차 유찰되고 이렇게 이제 가격이 조정돼도 겨우 입찰하는 사람은 응찰하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한 뭐 실제로 정말 시장에 돈 있는 사람, 그 가격에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시장이 아니다라는 게 계속 이제 보여지고 있는 그런 단계죠.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강남 쪽은 오히려 더 많이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요새 나오기도 하고 잘 시세가 떨어지는 걸 못 느끼겠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강남 쪽 물건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가게보다는 조금 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만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런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과거에 강남에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최근 몇 년간 급등한 가격이 이 시장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과거의 그 가격과 지금 진입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그분들이 다시 이 집을 이 가격에 사라고 하면 들어와 주기 힘든 시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가 찍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소수인 거죠. 그렇지만 뭐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를 쌓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강남시장에 들어올 때는 과거에 내가 이 정도에 들어왔고 이걸 유지하고 있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인데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걸 사기 위해서 그 가격을 지불한다?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편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좀 의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건 지금 시장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올해 상당히 부동산 쪽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이 펼쳐지게 되는 정책들, 예상되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예고된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부채 관리 기조를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신용등급 강등의 위기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논해질 정도로 가계부채 문제는 뭐 외부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는 그렇죠. 부분이고, 거기에 그나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나 탄탄한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는 돈의 가치잖아요. 환율적인 부분이 안정되고 다른 나라의 통화에 비해서 이 정도의 위치를 확인받을 수 있다. 이런 안정적인 상황이 또 아닌 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정책적으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를 급증시키는 정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도 예정대로 이제 도입을 예정하고 있고
어떤 건전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 기조로 가고 있고, 다만 이제 정책금융적으로 그래도 또 이제 우리가 또 이 문제뿐 아니라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물려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네. 이런 어떤 건설사의 위기 문제도 요즘 나오고 있고,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누군가 사주는 시장이 돼야 되고, 그럼 그 사주는 사람들한테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 다주택자들한테도 어떤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주고, 또 소형주택 같은 경우 뭐 이제 PF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스텔 뭐 아니면은 또 나홀로 아파트 형태 뭐 이런 PF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줄 수 있는 수요들, 그들에게 이제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그리고 이제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도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도 저리로 빌려줄 테니까 어떤 시장에 참여해라, 이런 어떤 능력이 그래도 허하는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대출을 권장하는 이런 정책들을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 강남도 나중에는 이렇게 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강남은 계속해서 그런 강남 물패가 유지가 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을 대세를 거스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강남을 우리가 되게 뭉뚱그려서 강남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렇게 강남으로 지칭될 수 있는 권역이 계속 넓어지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시장을 전부 다 채워줄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은 존재하지 않고, 그들은 이제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40대에서 60대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제2베이비부머 은퇴 시기가 도래를 했잖아요. 네. 결국에는 어떤 소득 활동을 왕성하게 할 때는 이 집에 대한 처분 욕구가 없는데, 이 집을 이제 처분에 물론 안 하고 여러 채 갖고 계시고 상위 부자분들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예전에 강남이 뭐 강북이랑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다가 점차 격차가 벌어진 형태다 보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을 좀 줄이더라도 아니면 조금 다른 지역, 또 굉장히 좋아진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으로 이동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즉 집을 매각하는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누가 사줄 것인가?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경제력이 있었던, 가장 경제력이 있는 세대들이 은퇴를 해서 더 이상 소득 활동을 안 하는 시점이 됐을 때, 이 집을 그러면 소득 활동을 하는 젊은 세대가 과연 그 가격에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결국은 그 갭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이 매입하고 유지했던 그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현저하게 높은 금액으로 호가가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구간에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의 여지가 굉장히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주택 공급 물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신규 물량 공급 현황 어떤가요? 그러니까 신규 물량 공급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보통 시장을 생각을 하는데, 집이라는 게 한번 태어나면 네. 100년 가요. 그냥 쭉 가잖아요. 네. 우리 나이보다 더 많은 아파트들도 여전히 누군가 살고 있고 집이 유지되고 있는 그 정도로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시장에 존재를 합니다. 그런 공급 물량이라는 거는 신축으로 새로 들어오는 공급 물량도 있지만 기축의 물량 또한 공급 물량으로 볼 수 있어요. 기축의 공급 물량이라 하면 예전에 내가 집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이걸 팔아야 되는 것, 팔려고 내놓는 것, 이게 이제 기축의 공급인데, 이 매물로 쌓이는 물량을 보면 사실은 지금 이제 9만 채, 서울 같은 경우 9만 채 정도 쌓여 있잖아요. 그래요. 그만큼 물량 자체가 늘어나고 이제 있다. 매물 나온 네, 거. 매물로 나오는 거. 그만큼 이제 공급이란 측면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신축 공급 물량이 그러면 과연 엄청 줄었느냐 생각을 해보면, 서울 수도권의 이제 민간 공급이 8만 5천 가구 정도 올해 예상이 되는데, 네. 작년에 12만 정도 들어왔는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4만 가구 정도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전국적으로도 뭐 22만 가구 정도 공급이 됐는데 15만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는 굉장히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제 이게 집이 또 오늘 공급한다 해서 바로 공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2, 3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이제 2, 3년 전에 공급됐던 게 지금 이제 입주 물량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만 정도 들어왔고, 올해는 15만 정도 들어옵니다. 이게 10년 평균을 치면 17만 정도가 계속 입주가 됐었다고 보면, 그거에 비해서는 그게 뭐 그렇게 낮은 숫자가 아니에요. 특히 뭐 서울을 선호한다고 하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이 38,000 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 작년에 38,000 가구 들어왔고 올해 48,000 가구 입주합니다. 오히려 더 많네요. 네, 올해는. 그러면 100에서 130% 정도 이제 새로 실제로 집으로 돌아오는 물량이 있어요. 근데 이 물량에 대해서 지금 잔금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 지금 계속 도래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것도 결국은 분양가 대비해서는 굉장히 로또 맞았다고 생각하고 갖고 있는데 분양가를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대출로 감당할 거라고 생각했고 아니면 전세를 줘서 그 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세도 그걸 안 받쳐주고 또 대출도 그만큼 안 해주는 환경이 왔으니 지금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지금 난리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내가 갖고 있다가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공급이잖아요. 이런 그렇죠. 공급 물량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 적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 또 이제 착공 물량 그러면 이제 분양하고 착공된 물량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것도 지금 건설사들이 어렵잖아요. PF 문제가 그렇죠. 크니까. 근데 이 PF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허그에서 PF 보증 확대를 엄청나게 해줬고 그로 인해서 사업의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들 57,000 가구예요. 네. 전년에 뭐 37,000에서 뭐 동기 대비해서는 훨씬 더 상승한 수치로 착공이 이루어지고 있고 착공이 됐다는 거는 물건으로 돌아온다는 걸 뜻하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 때문에 그 영끌이 한참이던 시기에 또 공공 부분에서 공공 물량 확대한 네. 정책을 했잖아요. 3기 신도시가 77,000 가구 분양 예정이고 수도권에 이제 크고 작은 택지에서 분양되는 게 16만 가구예요. 이게 23만 가구 정도 올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 입주하는 거 3기 신도시 4만 가구 정도 입주하고 수도권에도 20만 가구, 24만 가구가 넘게 입주 예정이에요. 이런 게 다 공공 부분에 공공 어떤 물량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공급이 민간 부분에서 작년보다 4만 가구 줄었다. 이게 큰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공급 부족이라는 거는 굉장히 상대적이고 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원하는 시장에서는 공급이 계속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경기가 위축되고 또 대출이 까다로운 환경에서 사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지언정 살 수 있는 수요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공급 부족은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올해는 좀 부동산 하락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서울 지역조차도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네.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